안녕하세요.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평소 사연 채널을 자주 즐겨 들으면서 언젠가 나도 한 번쯤은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친척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어요. 뭔가 저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이게 전부네요. 이참에 한번 천천히 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야 제가 겪은 사연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난 과거를 말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감출 수 있다면 어떻게든 꽁꽁 숨기려 했던 얘기거든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저의 치부가 될 거란 사실을 지금까지의 경험상 너무 잘 알아서요. 하지만 저를 모르는 이곳에선 그런 경계는 필요 없을 것 같아 털어놔 봅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얘기라 굉장히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했습니다. 소위 이렇게들 말하죠. 콩가루 집안. 아빠와 엄마는 중매를 통해서 연을 맺고 저를 낳은 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빠가 엄마를 소개받기 전 만나던 여자가 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엄마를 만난 아빠는 결혼 이후에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두 사람 다 만나기로 정한 거겠죠. 아빠가 외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엄마를 속여 저를 갖기까지 한 거였어요. 이 사실을 모르던 엄마는 제가 생긴 걸 굉장히 기뻐했대요. 엄마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한 거겠죠. 그런데 임신 8개월 차에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저를 향한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만약 저를 갖지 않았다면 손쉽게 이혼했을 텐데 저로 인해 모든 게 망가졌다고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요. 저도 어쩌다 보니 이곳에 태어난 건데 마치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나온 기분이었어요. 듣다 못한 제가 나를 데리고 도망 나오지라고 말하면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냐며 노발대발하고요. 제가 태어난 뒤 아빠는 잠시 동안은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대요. 아빠에게도 인간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과 죄책감은 있었나 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빠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 때문에 아빠는 저를 아꼈고 사랑해 주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일 끝나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요, 부모님은 아마도 모를 거예요. 저를 사랑해주고 위해줬다던 아빠보다 저에게 윽박지르고 혼내는 엄마가 저는 더 안쓰럽고 마음이 쓰였어요. 아빠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제 뺨에 뽀뽀를 하며 귀여워했겠지만 사실은 엄마와 나를 마음으로 버린 사람일 텐데 엄마는 미운 소리를 하면서도 결국 우리 곁에 있었고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저도 이 정도인데 엄마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잠시 동안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들어갈 즈음 아빠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도 3, 4년 전의 과거보다 아주 어릴 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기억이 더 선명해요. 그 당시 너무나 크고 많은 일이 있어서였을까요? 지우고 싶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흉터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난다는 걸 알게 된 엄마는 정말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처음 알았을 때보다 더욱 비참하고 힘들었다 하더군요. 엄마는 아빠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듯이 지난 희망이 전혀 의미 없었다는 걸 알게 돼서 심적으로 훨씬 더 힘들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빠는 그 여자를 만나면서도 엄마에게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그 여자를 알게 된 게 엄마보다 한참 먼저였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며 난리를 치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아빠로서 경제적인 부담도 지고 있고 집에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더군요. 엄마는 그런 태도에 몇 번이나 이혼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저를 보면서 차마 그럴 수 없었대요.
이혼한 후의 사람들 반응도 두려웠고 혼자서 저를 키워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대요. 엄마는 전업주부였고 사회일을 해본 적이 없던 상태로 아빠와 결혼했거든요. 친정도 가세가 기울어 금전적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안 됐고요. 그래서 바보처럼 그 모든 상황을 모른 척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는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엄마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시의 엄마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분명 하루 종일 구석구석 집 청소를 하는데 전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는데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서 그릇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던 제가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 청소하는데 신경 쓰이게 말 걸지 말라고만 하셨죠. 방을 걸레로 닦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하염없이 걸레를 접었다가 폈다가 접는 것만 하고 있었어요. 분명 넋이 빠진 모습이었죠. 그렇게 엄마는 스스로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했지만 해결되는 건 없었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안일은 점점 쌓여갔고 저는 엄마의 시선 밖에 머물게 됐어요. 대화도 사라졌고 언제나 서늘하고 차가운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바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매일 울음을 터뜨렸고요. 나에게 모진 말을 하는 엄마지만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그때의 엄마가 너무 가여웠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얼마나 깊은 슬픔인지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엄마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기운이 분명 슬픔과 괴로움이라는 건 말았던 거죠.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이대로는 가정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자신의 잘못인데도 말이에요. 넋놓고 앉아있는 엄마를 보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어쩔 땐 폭력까지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때문에 집에 있기 싫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여자한테 갔을 거란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아내와 딸아이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치는 게 바로 아빠였어요. 폭력을 가하던 아빠는 반응 없는 엄마를 보며 포기한 듯 어느새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엄마와 저는 한 집에서 살지만 일절 교류하지 않는 남으로 살아갔어요. 세 사람이 집이란 감옥 안에서 지극히 각자의 삶만 사는 것처럼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먼저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엄마의 괴로움이던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지지부진한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즈음 아빠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암에 걸렸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고들 하잖아요. 아빠도 딱 그런 경우였어요. 죽음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그 여자한테 버림을 받은 건지 우리에게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솔직히 앞에서 그렇게 우는데도 불쌍하기는커녕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잡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갈 때라도 조용히 가지 차라리 우리한테 남길 수 있는 재산만 다 남기고 깔끔하게 떠나지. 그런데 엄마 생각도 별반 다를 게 없었나 봅니다. 아빠의 사과를 들은 엄마는 그 다음 날 이혼 서류를 아빠에게 내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엄마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이었죠. 나 당신이 왜 이러는지 알아. 나더러 병간호 해달라는 뜻이잖아. 내가 여태까지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그 모진 세월 다 견뎌왔는데 차마 당신 병이 낫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까진 못하겠네. 난 당신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를 내가 얼마나 바랐는데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왔는데 내가 왜 당신 손을 잡아줘야 해? 보아하니 그녀는 일찌감치 사실 알고 당신을 버렸나 본데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가 주울 필요는 없지 않겠어? 엄마는 그간 묵혀온 말들을 아빠에게 쏟아내고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던 아빠는 묵묵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요. 그 눈물의 의미가 참회인지 반성인지 분노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어느 쪽이더라도 아빠가 괴롭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아빠는 순순히 이혼해줬고 엄마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줬어요. 엄마가 고생한 세월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이지만요. 외도를 빌미로 이혼했다면 위자료라도 왕창 뜯어냈을 텐데 엄마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그제라도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빠는 이혼한 뒤 정확히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의 끝이 어땠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그것만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요. 다만 두 집 살림을 하던 아빠의 마지막이 쓸쓸한 혼자였다는 것만 알았죠. 저도 나름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쯤 저에게 문자가 왔었거든요. 제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여주는 것도 제가 아빠를 보는 것도 죽을 만큼 싫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미안하기보다 오히려 개운했어요. 나는 결국 아빠가 바라는 건 해주지 않았구나 싶어서. 그러고 보면 정말로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빠를 원망하며 살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은 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쓰지 말라고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엄마의 상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힘이 없었고 여전히 멍하게 보였어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엄마는 그때까지도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모든 게 망가져버린 거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습관적인 그 말을 뱉고 나면 잠깐이라도 후회를 하는 듯 했습니다. 잠깐 멈칫하면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요. 우습게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남은 가족은 엄마뿐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늘 항상 엄마 뒤에 서서 엄마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가끔씩 뒤돌아보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생각지 않았어요. 당장 돈을 벌어서 엄마와 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많이 아쉬웠죠. 친한 친구들은 다 대학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일 뿐 틀린 길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픈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떠들어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일을 시작했고 정말 부지런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쉬면서 가사를 담당했는데 여전히 제대로 되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저를 맞이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걸요.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며 밖에 좀 외출도 하고 바람도 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 증오심, 내 존재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안함.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힌 상태였을까요? 그래서 엄마는 그 복잡함을 억누르다가 입을 다물게 된 걸까요? 그렇게 엄마는 아주 조용히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에 들어설 즈음 엄마는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미야, 이제 우리 따로 살자. 너도 너 할 몫 다 했어. 아니, 흘러넘치게 했다. 전부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내 생각만 하느라고 너를 못 챙겼어. 엄마 자격 없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너한테 기대선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멀어져서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제 난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고 열심히 나아갈 테니까 너도 앞으로 나아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버리려는 건가 싶어서 너무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어쩌면 엄마는 저를 보는 게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저를 보면 떠난 아빠가 생각날 테고, 끔찍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날 테고,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한 말은 저를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마 자신을 위한 말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엄마를 붙잡을 수가 있나요? 저는 단지 엄마의 생활비만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남을 엄마가 너무나 걱정돼서요. 그렇게 저는 아빠가 남긴 집에 엄마를 혼자 두고서 홀로 집을 구해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하고 의심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온 저는 일을 하나 더 늘려가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일하다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됐고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쓸 거 안 쓰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이참에 처음으로 휴식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바쁘게 일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쉬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마라톤이었습니다. 일하면서 걷고 움직이는 건 참 귀찮고 힘든데 마라톤은 너무나 재미있더라고요. 성취감도 있고 뛰면서 여러 잡념이 사라지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운동을 시작한 어느 날 마라톤 모임에서 낯선 얼굴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어딘가 익숙한 것 같기도 했어요. 오랜만이다, 이송미. 잘 지냈어? 마치 저를 잘 아는 것처럼 인사하더라고요. 같이 일을 한 사이였나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곰곰이 되짚어 보니 이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설마 기억 못하는 거야? 우리 심지어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잖아. 10년 만이라 그런 건가? 아님 내가 워낙 조용해서 기억 못하나? 아, 이제 기억났어. 맨 앞자리에 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신기하고 반갑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반에서 굉장히 활발한 편이었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정의 불행을 밖에서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불행하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않길 바라면서 더욱 웃는 얼굴로 다녔어요. 그에 반해 그 친구는 제 기억 속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반에서 우등생을 도맡으며 성적도 높은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죠. 그때 당시엔 조그맣고 말도 없던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해와서 더 몰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승민이라는 그 친구와 저는 마라톤 모임에서 만나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애는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잠시 쉬는 틈에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분명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10년 후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져 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 애는 아직 취직이 안 된 상태라 그런지 시간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에게 틈틈이 연락을 해와 밥 먹자는 등 함께 마라톤에 출전하자는 둥 또 어느 날은 그날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라 학교 동창이기에 마음을 더 열고서 가깝게 지냈어요. 오직 친구로서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를 친구로만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사소한 연락을 하며 꾸준히 만나는 친구로 지낸 지 1년이 지날 즈음 저는 이모부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캐셔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친척이 하는 데니까 마음도 편하고 엄마도 그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그리고 그 친구는 평소 목표로 하던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이 나자마자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도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줬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송미야, 네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자면 나 사실 오랫동안 좋아했었어. 정확히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밝고 긍정적인 네가 좋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대로여서 좋아. 시험 합격하고 나서 꼭 이 말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하다. 그동안 짧게 연애를 해오긴 했지만
이런 게 사랑이구나라고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스스로 연애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랑받았던 적이 없어서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줬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친구로서 만나왔다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마음속으론 그 애에게 기대온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웠거든요. 제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고달픈데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그런 현실적인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연애하면 안정을 찾는다는 게 그런 기분일까요? 저는 짧은 고민 후 친구의 마음을 받아줬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연애 때부터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취직한 후 새 일 시작하면서 정신 없었을 텐데도 늘 저에게 귀 기울여 줬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친구일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여전히 궁금한 게 많은지 늘 곁에서 물어봐주고 챙겨주었어요. 사실 가끔씩 저는 그 애와 저의 일이 너무나도 달라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진 않을지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물어봐주고 별로 거창한 일이 아닌데도 항상 대단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제 자신이 점점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좋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시작한 지 1여년 후 그 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엄청 놀라긴 했어요. 요즘 프로포즈는 결혼을 하기로 한 후 대략적인 일정을 잡은 후에 의례적으로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자며 반지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커플링이지만 결혼을 약속하는 반지이길 바란다면서요. 너무나 놀랐지만 감격적이기도 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에게 결혼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고통으로 뒤덮을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약속. 늘 무서웠어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엄마 같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 봐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괜찮은 사람을 찾기 위해 아무리 애쓴다 해도 미래 일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코 장담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불안할 바에는 차라리 비혼으로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생각도 점점 바뀌더라고요. 이런 남자와 함께 한다면 실패하지는 않지 않을까? 나의 부족한 점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저의 가정사에 대해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원래 밝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누구보다 그는 늘 진 사람이라고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기대지 못했었고 그로 인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점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인데 이런 저를 받아줄 수 있냐고요. 남자친구는 떨리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불안한 상태라면 자신에게 기대라면서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여태껏 봐왔던 모습대로라면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마저도 품어줄 거라고요. 역시나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더 생각해보고 더 고민해봐야 해 싶었지만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행복한 때에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해서 이를 그르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나는 아빠 엄마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애교 많고 여성스러우신 편이었어요. 약간 온실 속 화초 같은 공주님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그에 대한 프라이드가 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뭐랄까, 전체적으로 인텔리 집안이지. 인텔리라고 하니? 애 아빠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머리 하나는 인정해줘야 하거든. 뭐 가족들 뒷바라지 때문에 집에 있긴 하지만 나도 학창시절엔 공부 꽤나 했고 요즘엔 똑똑한 게 최고야. 똑똑해야 몸이 고생을 안 하거든. 안 그러니? 어머님은 어쩐지 남자친구와 전혀 다른 성향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님 만나서 이상한 말 해도 한 귀로 흘리라고요. 많이 독특하신 분들이라면서요. 직접 만나뵈니 어떤 뜻으로 말한 건지는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기에 마트 캐셔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의 표정이 한순간 싹 굳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말을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따로 왜 말 안 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신은 엄마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요.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신의 엄마가 보일 반응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다네요. 어떤 이유에서든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어머님의 노골적인 반응을 즉각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님은 곧바로 부모님은 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집에서 쉬고 계시다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에 아버님은 워낙 표정이 없으셔서 티가 안 났지만 어머님은 누가 봐도 불편한 기색이 크게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제 직업, 부모님의 상황과 직업 전부 다 마음에 안 드신다면서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부모님의 반응을 감췄지만 아들이 그럴 거라 하셨는지 어머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긴 말 안 하마. 이쯤에서 승민이와 헤어져 줬으면 해. 난 대단한 며느리를 바란 적은 없어도 최소한 영특한 아이이길 바랐다.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어. 우리 가족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승민이 짝이길 바랐다고. 승미, 너도 분명 너에게 어울리는 짝이 있을 거라 생각해. 네가 그래도 내 생각만큼 어리석지는 않다면 내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길 바란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한 개의 산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더 큰 산이 있고 힘든 일은 끝났겠지 싶으면 곧바로 다음 고난이 밀려오고 사실은 그게 인생의 법칙인데 제가 남자친구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결혼이란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인 건 알고 있어요.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 가족을 부정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눈물을 머금고 남자친구에게 그만하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는 가족과 연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왜 저는 자신을 끊어낼 생각부터 하냐면서요. 가족을 끊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고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요. 멀리서 볼 때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항상 그 상황에 놓이면 한 번 더 망설이고 한 번 더 참게 되는 게 가족 사이의 문제라는 걸요.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호락호락해 보이지도 않았고 제가 그 집에 식구로 들어가면 왠지 만만치 않은 고생길이 열릴 거란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설득하겠다는 남자친구를 말리지 않은 건 순전히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있고 싶어서 그게 전부였어요. 남자친구는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결혼을 허락하든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유학을 가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남자친구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늘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그 귀한 일을 그만두고 해외로 간다 하니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으셨겠죠. 남자친구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막상 바라던 결혼을 허락받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믿지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했고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절 미워하기 시작했죠. 순한 남자친구가 그 정도로 어머님께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으니 아마도 제가 뒤에서 남자친구를 조종했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이 되어가는 이 상황이 저는 낯설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도 그랬었으니까요. 엄마에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날 묵묵히 남자친구의 말만 전해 듣던 엄마는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요. 난 그냥 따를 테니까. 그런데 그쪽 집안에선 우리 애를 반기는 분위기인가요? 송미를 식구로서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건지 그것만 답해줘요. 예상치 못한 엄마의 질문에 우리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거라면서요. 엄마는 아마도 제가 또 불행한 가정을 가질까봐 걱정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엄마의 걱정을 알면서도 저를 반대하는 집안과 연을 맺기를 선택했으니 한편으론 그게 미안했고요. 신혼집은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남자친구도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차츰 돈을 더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옮기기로 하고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 2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조건을 건 것과 마찬가지로요.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대답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2주에 한 번씩 저는 시댁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야 했습니다. 제 살림도 아닌데 네 사람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식사 약속을 늘 평일 저녁으로 잡고선 남편보다 퇴근이 빠른 저에게 먼저 집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와서 식사 준비를 하란 뜻이었죠. 제가 집에 가면 어머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키우는 강아지만 쓰다듬고 계셨어요. 시댁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원래는 남편이 키우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본가로 데려온 개였습니다. 이름이 또리인데 시모가 애지중지하는 강아지였죠. 그런데 막상 가까이서 보면 귀여워할 줄만 알고 실질적인 관리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털은 어여쁘게 미용되어 있었지만 그것 외에는 엉망이었거든요. 산책도 3일에 한 번 시킬까 말까였고 흔한 장난감이나 간식도 없었어요. 배변 패드도 잘 갈아주지 않는 것 같았죠. 그 강아지도 아마 어머님께 트로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시모 옆에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식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당황스러움과 난처함을 표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결혼한 유부녀가 한 끼 식사 차리는 게 뭐 어렵다고 우는 소리를 해. 가족 입으로 들어갈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싫어? 며느리가 밥상 차리면 시부모가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니? 아니, 여우 같으면 시어머니가 말 안 해도 먼저 나설 텐데 또리도 그 정도 센스는 있겠다. 시어머니는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음식 차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잔소리가 워낙 심해서 뭐 하나 실수하면 꼬투리를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밀키트 같은 거 사오지 마라. 음식은 손맛과 정성이다. 고기부터 볶아야지 왜 채소부터 볶는 거냐. 요리 안 해봤냐. 그렇게 엉성하게 하면 언젠가는 손 잘리고 병원 신세 질 거다. 여태 뭘 배운 거냐 등등. 옆에서 꼬치꼬치 묻고 훈계를 두면서 절대 도와주시진 않더라고요. 넷이서 식사를 할 때도 저는 맨 뒷발치에서 나머지 세 식구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안에 섞이지 못하는 이물질처럼요. 정말이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2주마다 식사하는 때가 오면 전날엔 꼭 악몽을 꿀 정도였어요. 물론 남편한테 말해봤죠. 남편도 어머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봤는데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면서 아주 역정을 낸다고 하시네요.
처음부터 잘못 꿰인 단추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의식적으로 만나야 가까워지지 않겠냐면서 본인도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그렇게 와이프한테 휘둘려서 엄마를 탓하냐고요. 어머님은 저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이든 받아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고 배움이 짧은 제가 너무나 무식하다는 게 시어머니의 결론이었죠.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는데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어서 흐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신혼을 보낼 즈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에게 지병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엄마는 본인의 몸 상태를 알고도 저에게 숨겼고 병원조차 가질 않으셨어요. 집에서 홀로 돌아가신 걸 알았을 때 저는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말에 엄마랑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둔 상태였습니다. 엄마와 처음으로 둘이 떠나는 외출이었어요. 남들보다 못했던 만큼 이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다니. 인생은 역시나 저의 노력으로 풀리지 않는 일인가 봐요. 엄마가 너무나 가여웠어요. 유일한 가족인 저마저 엄마를 끝까지 혼자 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유언장은 길지 않았어요. 단지 저에게 미안하단 말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집에서 엄마가 남기고 간 작은 종이 한 장을 쥐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제가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미웠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그대로 무너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엄마 같은 실수는 하지 않고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그 다짐이 이루어지긴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엄마가 떠나고 난 후 6개월간은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이 마치 아빠를 떠나보낸 후에 엄마 같았어요. 원래 떨어져 지내던 엄마인데 마치 살아생전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허전하고 공허했어요. 괜히 지난 세월을 반추해보면서 자책하고 후회하기도 했고요.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아서 결국 일을 잠시 멈추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푹 쉴 수 있도록 가사 도우미를 구해주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는 배려였죠. 도우미가 오는 시간 동안 저는 근처 공원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해야만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행복하길, 그곳에서만큼은 환하게 웃으며 지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배려 덕분에 저는 그렇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걷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머님의 연락에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님은 이미 집 안에 계셨고 잔뜩 화가 난 상태였죠. 그 와중에 또 강아지를 데리고 오셔서 강아지가 온 집안을 다 헤집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엄마가 직접 짜둔 카페트를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저는 강아지에게서 카페트를 격하게 빼앗았습니다. 이미 끝에가 잔뜩 헤어져 버려서 너무나 속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인사도 안 하고 카페트만 잡고 있는 제 모습에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너 뭐하는 애니? 연락이 뜸해서 한번 와봤더니 뭐? 가사 도우미를 써? 어느 천지의 며느리는 놀러가고 가사 도우미가 시어머니 문을 열어주니?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정신이 없어서 승민 씨가 도우미를 쓰게 해줬어요. 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사돈네 상황 누가 몰라? 그래 안타깝지. 나도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고. 그런데 어쩌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걸. 아무리 힘들어도 네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힘든 걸 핑계로 밖에 놔돌면 승민이 내조는 누가 하니? 지금도 외벌이 하면서 생계 책임지느라 힘들 텐데 말이야. 대체 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니 넌? 또리도 본인 밥값은 해. 어머니, 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산 사람답게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잖아요. 제가 할 목 알아서 해내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뭐가 그리 못 믿어주신데요. 제가 멍청하고 답답해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사람을 그깟 개랑 비교하면서 긁는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냐고요? 대체 왜? 참다 못한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에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를 치면서 저에게 싸가지가 없다느니 못 배워서 이런다느니 막말을 하셨죠. 잠시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시니까 반차를 쓰든 뭘 하든 와서 모시고 가라고요. 이윽고 남편의 연락을 받은 시아버님이 대신 오셨어요. 아버님이 오실 때 동안 어머님은 폭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강아지는 집안 구석구석을 어지럽히고 있었고요. 어머니의 시끄럽고 날카로운 소리,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강아지 사이에서 저는 넋이 나가버린 듯 했습니다. 아버님이 오신 후에야 일은 일단락되는 듯 했죠. 아버님은 급히 어머님과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고 집에 홀로 남은 저는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자리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집은 마치 우주처럼 느껴졌고 저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온몸 세포 하나하나가 쪼개지고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뭔지, 그게 뭐길래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 건지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무엇이든 잡아서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님과의 연을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댁을 찾아뵙고 진지하게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어떻게든 결판을 내자고요. 남편은 곧바로 다음 날 시댁으로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종일 시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었다며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우선 혼자 와서 대화를 해보자고요. 저는 알겠다 말하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시댁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답이 없더라고요. 답답함에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시어머니가 부수수한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잘 시간인데 뭘 이리 일찍 왔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때 시간이 오전 11시였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들어간 저에게 시어머니는 또다시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좀 더 잠을 자야 할 것 같아. 어제 네가 그난리 쳐서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 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말 제대로 못해. 잠깐 눈 붙일 동안 똘이나 좀 봐줘. 너보다 똑똑한 애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나 들어간다. 사람을 불러놓고 잠을 더 자겠다니. 게다가 농담조로 끝까지 사람을 깔보는 시어머니의 무례하고 무식한 언행에 저는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어요. 거실에 강아지와 둘이서 남은 제 자신이 너무나 우스워 보였습니다. 저를 보며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가 불쌍하기도 밉기도 했어요. 차라리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이런 제 마음을 강아지가 눈치챈 건지 갑자기 저를 보고 크게 짖기 시작하더군요. 그 소리와 동시에 저는 기어코 이성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눈이 돌아가 버린 건지 저는 무작정 강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보기 싫은 강아지를 밖에 버리면 더 이상 비교될 일도 없겠지. 강아지가 사라진 걸 알면 시어머니가 힘들어하겠지. 딱 이 두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는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강아지를 데리고 걸었어요. 눈치챈 어머님이 전화를 걸어오는데도 무시하고 말이죠. 그렇게 어느 공터에 다다라서야 강아지를 내려놨습니다. 강아지는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당황한 건지 정신없이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숨을 고르던 저는 강아지를 두고서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잃어버린다면 죄책감은 들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당장 제가 미쳐버릴 지경이었으니까 어떻게든 눈앞에 있는 괴로움을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뒤돌아 겁을 주면 강아지는 잠시 자리에 멈춰 있다가 제가 걸으면 다시 또 따라왔어요. 5걸음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돌을 던지고 큰 소리를 쳐봐도 따라오는 걸 보면서
저도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또리와 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큰 도로를 걸어도 하천을 걸어도 강아지는 요리조리 장애물들 피해 저를 따라왔어요. 그 먼 길을 따라오면서 강아지는 한 번도 짖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짖으면 제가 도망쳐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저 얌전히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쫓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의 뒤에 있는 게 익숙했는데 슬픈 뒷모습을 보고 행복한 뒷모습을 보면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곤 했는데 한순간 강아지가 마치 지난 제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이고서 그저 앞사람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 모습이 꼭 저 같다고요. 그렇게 길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 강아지를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강아지는 저처럼 멈춰서 그 자리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에 올라간 입꼬리는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따라갈 수 있다고,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웃던 저처럼요. 저는 거리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제야 알 수 있었죠. 강아지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너무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 너도 나와 같구나. 나를 따라오면서 너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 그 와중에도 강아지는 제 옆에 딱 붙어서 눈물을 닦느라 축축이 젖은 제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엄마가 강아지를 제 곁에 놓아준 걸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어머님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선 폭풍 같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할 게 없어서 강아지를 훔쳐나가? 우리 똘이 데리고 뭐 했어? 밖에다가 버리기라도 하려 한 거야? 왜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빨리 대답해. 이 못 배워먹은 년이 감히 우리 똘이 데리고 뭐 했어? 네, 맞아요. 그냥 확 버리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매일 입버릇처럼 이 개랑 저를 비교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죽을 만큼 듣기 싫어서 홧김에 내다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강아지가 끝까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전 있는 힘껏 애를 버리려고 했는데 얘는 저를 있는 힘껏 쫓아오더라고요. 한낱 짐승인데 자기가 미움받고 버려지는 걸 알아서 끝까지 절 따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못 버렸어요. 얘도 나처럼 많이 힘들었겠지 싶어서. 어머님 말이 맞아요. 걔도 알 거 다 알아요. 하물며 걔도 아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미움받는 거 알고 어떻게든 절 버리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아둥바둥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젠 그만하려고요. 그냥 이렇게 뒤에 남겨진 강아지랑 온기를 나누며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저 버려도 되니까 이제 그만해주세요, 어머니. 울고 있는 저에게 또리가 다가와서 또다시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이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연 끊고 살 테니까 남처럼 살자고요.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또다시 큰 소리를 치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내 시아버님이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당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동안 새아가 못 살게 구는 거 나도 다 알지만 꼭 참고 있었어. 당신이 어떤 성격인지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만해야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 이건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면 그만이다. 더 이상 이 집에 찾아오지 마. 승민이 너 어서 송미 데리고 나가.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에 없던 시아버님의 완강한 말에 시어머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변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남편과 시아버님 없을 때만 저를 괴롭힌 게 이해되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주저앉은 저를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다시 시대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집안에서 어머님의 큰 소리가 이어지고 한참 실랑이가 있는 듯 하더니 이윽고 남편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이 안에서 울고불고 하는 소리가 나는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또리는 내가 데려온 강아지라서 날 더 따랐어. 엄마가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말로만 예뻐하는 걸 알면서도 일이 바빠서 그동안 데려오지 못한 건데 이젠 당신이 보살펴줘. 아까 보니까 또리도 당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괜찮지? 저를 보며 웃어 보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마찬가지로 저를 향해 웃어 보이는 것 같은 또리를 저는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제야말로 온전한 가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해줄 수 있는 그런 가족. 뒤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그날 저는 남편과 승미 사이에서 잠들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뒤로 저는 곧바로 어머님의 변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올 게 뻔했거든요. 그래도 시아버님과는 간간히 연락해오고 있습니다. 문자 정도 주고받는 게 다이긴 한데요. 제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지 일부러 어머님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보이지 않는 배려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언젠가는 다시 모여서 식사할 날을 가끔씩 상상해보곤 합니다. 승미를 데려온 지 한 달 뒤 우리는 급히 이사를 했습니다. 또리를 키우려면 더 크고 안전한 집이 필요했거든요.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을 구해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원래 동물에 대해 무지하고 강아지를 가까이 해본 적도 없던 저였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저는 오랫동안 쉬었던 일을 조만간 다시 시작할 계획이에요. 일을 다니면 바빠질 것 같아서 지금 쉬는 동안 또리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있어요. 아참, 이제 이름은 또리가 아니라 승미가 되었답니다. 남편과 제 이름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들었죠. 마치 사람 이름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전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제 자식이 된 것 같아서 마음에 쏙 듭니다. 승미와 함께 하면서 밝아진 저를 보며 남편도 그날 데려오기로 한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 같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남편과 승미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같습니다. 승미를 데리고서 저는 자주 엄마의 화장터를 찾아가곤 해요. 엄마의 사진을 마주하는 건 아직 힘들지만 승미가 있어서 외롭지는 않습니다. 엄마도 살아생전에 승미를 봤다면 참 예뻐해 주셨을 텐데 털 날린다면서 다시 데려가려고 하려지도 모르겠네요. 승미를 통해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졌다면 엄마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난 후회로 아쉽기도 합니다. 남편과 저 승미는 지금 오롯이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어요. 삶은 늘 저의 노력을 외면했고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선물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설령 내일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더라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고 오뚜기처럼 버텨온 나를 그리고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짐을 하게 해준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고마워요. 그 고마움을 담아 더 큰 사랑을 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